중학교 2학년 2학기 1회 고사 대비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물체 구성에서 생물체의 구성 단계는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동물체는 거기에서 기관계가 추가가 되고 식물체는 거기에서 조직계가 추가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동물체에는 기관계가 있고 조직계가 없고 식물체는 기관계가 없고 조직계가 있고요. 그 단계에 대한 설명은 세포는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되고요. 조직은 모양과 비슷한 세포가 모여서 형성이 되고 기관은 여러 조직이 모여서 하나의 고유한 기능과 모양을 갖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계는 또 기관이 모인 거겠죠. 그래서 유기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몇 개의 기관이 모인 거고요. 그거의 개체는 하나의 독립된 생물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각 기관계를 이루고 있는 기관들을 조사해 보면 소화계에서는 음식물이 들어가는 순서부터 보면 입, 침샘, 식도, 위, 간, 이자, 쓸개, 소장, 대장, 그리고 순환계는 심장, 혈관, 그리고 호흡계는 코, 기관, 기관지, 폐, 배설계의 콩팥, 오줌관, 방광, 요도가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을 여러분들이 멈추어 놓고 쓰세요. 계속 이렇게 들으면서 쓰지 말고 멈춘 다음에 쓰고 그 다음에 그 설명을 듣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화계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영양소 검출이죠. 우리가 먹는 녹말, 포도당, 단백질, 지방과 관련돼서 이것들을 검출하는 방법이 다음과 같습니다. 녹말은 녹아청이라고 해서 녹아청, 아이오딘한 용액을 넣으면 청남색으로 변했을 때 그곳에 녹말이 들어있구나. 포도당은 베네딕트 용액을 80도씨로 가열을 하면 황적색으로 변했을 때 포도당이 있는지 알 수 있고요. 단백질이 있는지 알려면 뷰렌 용액, 교과서에서는 5%의 수산화나트륨 용액과 1%의 황산구리 용액을 말했죠. 이걸 넣었을 때 보라색으로 변하면 단백질이 있구나. 그리고 지방을 확인할 때는 수단스리 용액을 넣어서 선홍색으로 변하면 그거에 맞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방이 있는지.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녹아청, 포배황, 단뷰보, 지수선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은 어떤 미지의 물질에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소화계의 각 부위, 그림을 보고 각 부위에 대한 이름을 먼저 적어보면 첫 번째 A는 간이 되겠고요. B는 매우 조그맣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 건데 얘는 쓸개, 그리고 C는 큰 게 둘러져 있죠. 이게 대장이고요. 두꺼운 게. 그 안에 둘러진 거는 소장. 그리고 E는 이자. 그 다음에 D는 위가 되겠습니다. 위. 자, 첫 번째 간의 역할은 여러 가지 해독작용도 하고 하는데 간에서 뭘 만드냐면 쓸개즙을 만들어요. 쓸개즙을 만들고 이거를 쓸개에 저장해 놓은 다음에 쓸개에서 쓸개즙을 소장 쪽으로 분비를 합니다. 네. 쓸개즙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지방의 소화를 돕는다. 뒤에도 나오지만 지방의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간쓸개가 소화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장은 영양소의 분해는 일어나지 않고요. 대부분 물 흡수를 합니다. 물을 흡수하는 게 소화계 중에서 대장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소장, 위부터 해야겠죠. 위는 들어오면은 뒤에서 그냥 하니까 요거는 위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이랑. 그 다음에 이자는
이자액을 만들고요. 이자액 속에는 3대 영양소를 분해하는 소화 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부분도 뒤에서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볼게요. 자, 입 위 소장에서 각각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어떻게 소화되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 입에서는 침매에 있는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녹말만 엿당으로 분해가 돼요. 녹말만 엿당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 탄수화물 녹말은 다시 위를 거치는데 위에선 소화를 하지 않고 소장에서 또다시 아밀레이스, 아까 침샘에 있던 그 아밀레이스인데 이 아밀레이스는 트립신 라이페이스와 같이 이자액에 들어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이게 이자액이 3대 영양소, 그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모두 분해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자액 속에 있는 아밀레이스가 엿당을 최종적으로 포도당으로 만듭니다. 탄수화물의 최종 산물은 포도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백질은 입에서는 소화가 안 되고요. 위에서는 펩신, 그리고 소장에서는 트립신의 영향을 받아서 최종적으로는 아미노산으로 소화가 되고요. 지방은 입과 위에서 소화가 되지 않고 라이페이스, 아까 말한 이자액 속의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가 됩니다. 아까 쓸개즙이 있었죠. 쓸개즙은 이 지방의 그 분해 과정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요. 지방을 유화시키는, 그러니까 지방을 소화할 때 도움이 되는 정도지 라이페이스처럼 지방을 분해하진 않습니다. 자, 여기 또 위 속에서는 소화 요소인 펩신이 있는데 이 펩신이요. 위액은 안에 염산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주 낮은 pH 상태를 유지하는데 펩신이 이 염산에 도움이 있어야지만 염산으로 그런 pH가 낮은 환경에 있어야지만 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염산의 도움을 받고요. 소장으로 분비되는 이자액은 이자에서 만들어지고요. 거기 안에는 소화요소 아까 세 가지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가 들어있고요. 이게 각각 포도당을 만들고 아미노산과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를 만드는 최종 분해 효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쓸개즙은 간에서 만든다고 했죠. 쓸개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쓸개는 저장만 했다가 소장으로 분비를 되면은 지방의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쓸개즙은. 자, 이렇게 분해가 된 것들이 소장에서 흡수를 하게 되는데 소장에서는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흡수할 수 있는 표면적을 넓혀요. 표면적을 넓히는 그 역할로 그 소장의 주름과 소장에 나 있는 융털이 그 표면적을 넓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털의 모세혈관, 여기 옆에 보시면 융털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안에는 암주관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가 암주관이고요. 그리고 나는 암주관을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이에요. 모세혈관에는 혈액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혈액의 주성분이 물에 녹을 수 있는 포도당, 아미노산, 바이타민 BC가 이걸 통해서 흡수가 되고 이동을 하고요. 암주관은 림프관으로서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바이타민 A, D, E, K 같은 물질을 흡수해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암주관은 수용성이 아닌 지용성인 물질을 이동시키고요. 모세혈관에는 대부분 물이기 때문에 수용성인 포도당, 아미노산, 바이타민 BC가 흡수돼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순환계에서 심장의 구조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 명칭을 써보면 심장은 네 군데로 나눠져 있죠. A인 우심방, C는
우심실, D는 좌심실, B는 좌심방. 그리고 각각 혈관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우심방에 연결된 혈관은 대정맥, 그리고 우심실에 연결된 거는 폐동맥, 그 다음에 좌심방에 연결된 거는 폐정맥, 그리고 D 좌심실에 연결된 거는 요거 나입니다. 얘는 대동맥이 되겠고요. 여기서 E라고 표시되던 여기 심실과 연결된 심방과 혈관, 심실과 연결된 심방과 혈관에 각각 판막이 존재하고요. 이 판막은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심장의 구조에서 심방보다는 우심실, 좌심실이 훨씬 두꺼운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강한 압력을 통해서 심장에서 온몸 또는 폐로 혈액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두꺼운 근육으로, 탄력 있는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압축을 통해서 혈액을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번에는 혈관을 보도록 할게요. 혈관에서 A, B, C 중에 이제 구별을 할 때 B는 모세혈관이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A와 C 중에 누가 정맥이고 동맥이냐? 여기 보시면 C에는 이렇게 판막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걸 막는 판막이 어디에 있냐면 정맥에 있습니다. A는 동맥이고요. 동맥은 심실과 연결돼서 강한 압력으로 혈액이 이동하기 때문에 피가 거꾸로 흐를 염려가 없어서 판막이 있을 필요가 없고요. 정맥은 동맥의 그 압력이 다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피가 거꾸로 흐를 수 있어서 판막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동맥은 아까 심실과 연결되어 있어서 강한 압력을 받기 때문에 가장 두껍고요. 그리고 탄력이 있는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B, 모세혈관은 주변의 세포들이랑 부딪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된 게 아니고 세포와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모세혈관으로 물질을 보내기도 하고 세포로 물질을 보내기도 해서 서로 물질 교환을 많이 하려면 가장 얇은 혈관벽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정맥은 아까 특징이 판막이 있는 구조입니다. A와 B인 모세혈관과 동맥의 중간 두께를 가지고 있고요. 판막이 있어서 거꾸로 흐르는 걸 방지하고 있습니다. 자, 3번 혈액의 구성과 역할을 볼 텐데요. 혈액은 크게 혈장과 혈구로 나누고 있습니다. 혈장의 주성분은 물이고요. 이 물에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녹여서 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혈구는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습니다. 적혈구의 모양은 가운데에 오목한 원반 모양이고 백혈구와 혈소판은 모양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적혈구 속에는 핵이 없고요. 백혈구만 핵이 있고 혈소판에도 없습니다. 다음, 적혈구는 혈구 중에 가장 많아요. 그리고 붉은색 색소인 헤모글로빈이 있어서 붉게 보이는데 이로 인해서 피가 붉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적혈구는 가장 중요한 산소를 운반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소를 운반하면서 세포들한테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폐에서는 바깥에 있는 공기에 있는 산소를 끌어오기도 합니다. 적혈구가. 백혈구는 혈구 중에 가장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식균 작용을 합니다. 외부로부터 세균이 침입했을 때 그 세균을 잡아먹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혈소판은 혈구 중에서 가장 작고 혈액의 상처가 났을 때 피가 흐르게 되면 그 출혈 부위에서 혈액을 응고시켜서 더 이상
혈액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혈소판입니다. 네, 이렇게 혈액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의 그 순환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폐순환 그리고 온몸 순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폐순환은 폐가 주된 경로겠죠. 자, 폐로 어떻게 들어가냐? 옆에 적혀도 있지만 여러분 그림에서 표시를 해볼게요. 자, 온몸으로부터 들어온 우심방에 있는 혈액이 우심실로 이동을 하고요. 우심실에 갔던 게 폐동맥을 통해서 폐로 보내지고요. 폐에서 산소를 공급받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낸 상태에서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혈액이 폐정맥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폐정맥은 좌심실을 거쳐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대동맥을 통해 나갑니다. 아직까지는 폐순환이니까 대동맥 전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우심방, 우심실, 폐동맥, 그리고 폐정맥, 좌심방, 좌심실까지. 이 경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 건 없습니다. 그다음 폐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흐른다. 그리고 온몸 순환은 좌심실에 들어왔던 폐에 들어왔던 그 산소가 많은 피가 대동맥을 통해서 온 몸으로 가고요. 세포들과 물질 교환을 한 다음에 대정맥을 통해서 우심방으로 들어옵니다. 온몸의 모세혈관으로 가고 우심방으로 가고요. 우심방은 다시 우심실로 보내지겠죠. 그래서 폐순환에서는 산소를 외부로부터 받고 이산화탄소를 외부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요. 온몸 순환에서는 산소를 세포한테 주고 세포로부터 이산화탄소를 받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폐물에서는 또 온몸 순환을 통해서 노폐물도 왔다 갔다 하고요. 자, 수업 시간에 이 부분을 빼먹었을 수도 있는데 산소가 많이 흐르는 혈관과 산소가 적은 혈관이 있어요. 우리 심장을 중심으로 심장에서 나가면 동맥이라고 하고요. 심장으로 들어오면 정맥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동맥과 정맥만으로는 산소가 많은지 적은지 구별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산소가 많은 혈관에는 폐정맥이 있고 대동맥이 있어요. 그래서 정맥에는 산소가 많다, 동맥에는 산소가 적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떤 정맥이냐에 따라서 어떤 동맥이냐에 따라서 산소가 많고 적은데요. 산소가 많은 혈관을 폐정맥, 폐동맥인데 이거를 합쳐서 동맥혈이 흐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모르셔도 됩니다. 네. 여기 써져 있어서 혹시나 질문이 들어올까봐. 산소가 적은 혈관은 폐동맥이랑 대정맥이란 건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정맥혈이 흐르고 있는 혈관이다라고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산소가 많은 혈관과 적은 혈관만 구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호흡계예요. 호흡계. 호흡계에서는 들숨과 날숨이 있었죠. 그 전에 우리의 폐는 근육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폐는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수축과 팽창을 하고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겠죠. 그 폐의 움직임을 도와주는 녀석은 여기 A, B, C, D에 표현되어 있는데 A는 갈비뼈. 분명 여기 시험에 나오는 그림인데 선생님이 A는 갈비뼈라고 제시를 해줬어요. 그리고 B를 뭐라고 하냐면 흉강이라고 합니다. 흉강. 그리고 C는 가로막. 어떤 문제집에서는 횡격막이라고 할 수 있는 한글로는 가로막입니다. 갈비뼈와 가로막으로 흉강이라는 부피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들숨일 때는 갈비뼈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로막이 내려와요.
이게 지금 들숨인데요. 갈비뼈가 올라가고 가로막이 내려오면 이 안에 있는 흉곽의 부피가 증가하겠죠? 흉곽의 부피가 증가하면 흉곽 안에 있는 폐의 부피도 같이 증가하고요. 폐 속의 압력이 그 바깥의 대기압보다 낮아지면 공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날숨일 때는 그와 반대인데 갈비뼈가 내려오고 가로막이 올라오면서 흉곽의 부피를 최소한으로 만듭니다. 흉곽의 부피가 감소하면 그 안에 있는 폐도 같이 부피가 감소하겠죠. 그러면 폐 속의 압력이 증가하고 폐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폐포라는 게 있어요. 폐포. 폐는 폐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에서 말했던 그 융털과 주름이 하는 역할처럼 표면적을 넓혀서 흡수율을 높이는 역할을 해요. 폐포는 폐 속에서 그 기체 교환의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포도 알갱이처럼 생겨서. 자, 그러면 폐포에서는 어떤 기체가 어떻게 교환이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폐포는 지금 요걸 말하고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칠하고 있는 이 안쪽을 폐포라고 하고요. 그 폐포를 둘러싸고 있는 게 모세혈관이 있어요. 요 안이 폐포고요. 둘러싸고 있는 게 모세혈관입니다. 이 모세혈관으로 혈액이 들어오고 혈액이 나가고 있어요. 모세혈관으로 들어온 폐포 근처에 모세혈관으로 들어온 혈액은 폐포와 맞닿아 있으면서 기체의 확산에 의해서 기체 확산도 중요해요. 교환의 원리는 확산입니다. 확산으로 인해서 피 속에 많이 있는 이산화탄소를 폐포 안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공기인 밖에 몸속 밖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보내고요. 그리고 아까 산소를 세포들이 다 썼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한 상태라서 산소를 적혈구가 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산화탄소는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산소는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을 하는 기체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산화탄소를 운반시키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혈장입니다. 혈장. 혈구인 적혈구가 아니에요. 물에 그냥 단순히 혈액에 녹아서 이동하는 것은 이산화탄소고요. 산소는 운반하는 녀석이 따로 있었죠. 적혈구가 직접 산소를 가지고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배설계 구조와 기능을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배설계에서 콩처럼 보이는 것이 콩팥. 그리고 콩팥에서 모여진 오줌이 내려가는 것이 오줌관. 그 오줌관은 방광에 연결되어 있고요. 오줌이 방광에 모여 있다가 요도를 통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오줌관은 콩팥에서 방광으로 오줌이 이동하는 공간, 방광은 오줌이 모여 있는 공간이고 그 부분이 꽉 차면은 요도를 통해서 밖으로 이동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콩팥이겠죠. 콩팥의 내부를 보시면요. 콩팥은 겉질과 속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내부는 콩팥 깔때기가 있습니다. 속질과 겉질 사이에는 네프론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네프론에서 오줌을 만들면 오줌이 깔때기로 모이게 되고요. 이 깔때기에 모인 오줌은 오줌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줌을 만드는 그 노폐물들은 어디에 있었냐? 혈관에 있었겠죠. 그래서 콩팥으로 들어오는 혈액인 콩팥 동맥, 콩동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콩팥에서 나가는 콩팥 정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들어오고요. 여기에서 모세혈관들이 네프론에 걸쳐져 있고 그것들로 인해서 오줌을 만드는데
그거는 여기 아래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오줌 생성은 오줌 생성 단위인 네프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네프론은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간단한 모식도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A가 뭐냐면 사구체, B가 보먼주머니, C가 세뇨관입니다. D는 세뇨관을 감싸고 있는 모세혈관이고요. 그렇게 E가 이제 빠져나가는, E가 이제 오줌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 오줌이 콩팥갈대기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줌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 보도록 할게요. A인 사구체에서 B 보먼주머니로 물질이 이동하는 것을 여과라고 합니다. 작은 구멍을 통해서 물질들이 이동하게 되는데 그때 대표적으로 넘어가는 게 여관이 아니고요. 여과죠. 작은 구멍을 누가 통과하냐? 포도당, 그리고 요소, 그리고 물 등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포도당, 요소, 물이에요. 그러면 구멍을 통과, 말이 좀 안 되지만 작은 구멍을 통해서 통과하는 녀석은 이 세 가지 포도당, 요소, 물이고요. 그리고 통과하지 않는 것들은 큰 물질이겠죠. 큰 물질은 대표적으로 단백질이 있어요. 그리고 통과를 못하는 것 중에 자기가 크기가 작지만 통과를 못하는 요소도 있겠죠. 포도당도 통과를 못할 수도 있고요. 물도 일부분은 통과를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구체를 지나고 있는 여기 혈액에는요, 모두 들어있어요. 원래 상태 모두. 하지만 포도당과 요소 물이 조금 적게 들어있겠죠? 왜냐하면 작은 구멍을 통해서 가로 들어오는 여과 과정을 통해서 보먼주머니 안으로 들어와서 세뇨관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자, 그런데 세뇨관에서 보니 세뇨관에서 바로 오줌관으로 들어가지, 콩팥갈대기를 통해서 오줌으로 되지 않고요. 세뇨관이 다시 모세혈관을 만납니다.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자, 여과를 통해서 통과한 포도당, 요소, 물 중에 물과 포도당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물질들이에요. 꼭 필요한 물질들이기 때문에 다시 혈액 쪽으로 가져와야 돼요. 이거를 뭐냐면은 다시 흡수한다고 해서 재흡수라고 합니다. 재흡수. 재흡수를 할 때는 포도당과 물을 흡수하게 돼요. 요소는 흡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혈관으로 갔던 여기 여과에서 통과하지 못한 성분들 중에 크기가 작지만 그냥 지나쳐온 요소도 있겠죠. 이 요소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세뇨관으로 다시 보내는 과정을 분비라고 합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여과 과정에서는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크기가 작은 녀석들인 포도당, 요소, 물이 통과를 하고, 재흡수 과정에서는 여과 과정에서 통과한 포도당과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세혈관으로 다시 포도당과 물을 흡수하고요. 그리고 여과가 아까 되지 못했던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들을 오줌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분비 과정을 통해서 세뇨관으로 다시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줌이 생성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오줌에서는 포도당이 발견되지 말아야겠죠. 포도당이 발견됐다고 하면 뭐가 문제냐? 여과, 재흡수, 분비 과정 중에서 재흡수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흡수돼야 될 포도당이 다 흡수가 안 된 거겠죠. 그리고 또 커다란 물질인 단백질이 발견이 됐다.
라고 하면은, 오줌 속에서 단백질이 발견됐다고 하면은, 통과하지 말아야 됐어야 할 단백질이 여과 과정에서 통과했기 때문에 여과 과정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줌에서 어떤 성분이 검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포호흡. 세포호흡은 과정이 있는데요. 세포에서 어떤 과정이 이루어지냐? 포도당과 산소를 결합시켜서 열과 이산화탄소와 에너지, 중간에 까먹었네요. 물이 생성이 됩니다. 포도당과 산소가 연소작용을 통해서 세포 속에서 결합을 하면은 그 과정에서 열, 에너지, 물,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에너지를 우리가 다른 과정으로 바꾼 다음에 여러 가지 체온 유지, 생장, 두뇌 활동, 소리 내기, 근육 활동으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열이 발생한다는 것도 좀 주목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빠른 달리기를 하면은 세포들이 더 많은 일을 해야겠죠.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세포 호흡 과정을 더 빨리 가져가게 되고, 빨리 가져가게 되면은 산소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산소를 더 많이 흡수하려고 호흡이 가빨라지고 심장의 펌프 과정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운동을 하고 나면 열이 나잖아요. 포도당을 산소로 많이 태웠기 때문에 열이 자연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호흡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도 우리 몸에서 나는 열로 그걸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과격한 운동을 하면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호흡을 빨리 하고, 그 산소를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 심장이 빨리 뛰고, 세포호흡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열이 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야지만 세포호흡 과정을 통해서 많은 에너지를 생성하고 그거를 쓸 수 있겠죠? 네. 자, 세포호흡 각 기관에서 하는 일, 소화계는 음식물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소화하고 흡수합니다. 영양소를 음식물에서 소화 과정을 통해서 얻고 그거를 다시 흡수하고 있고요. 순환계에서는 세포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세포가 주면 받아오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호흡계는 산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외부로부터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외부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배설계는 요소와 같은 노폐물을 오줌으로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까 빠뜨렸던 것 같은데요. 단백질을 분해하면 암모니아가 형성이 되고요. 얘는 독성이 강합니다. 이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간으로 가서 요소라는 물질로 바뀌게 되고요. 요소는 독성이 약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콩팥으로 가서 요소가 오줌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요 다음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녹화를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2개로 올리도록 할게요.